김 씨는 용인 삼가동의 한 아파트에서 55살 이모 씨와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전모 군을 흉기로 살해한 뒤 이 씨의 남편 전모 씨까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어느 가정집에서 5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두 사람을 살해한 뒤에도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둘 잡았고 하나 남았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남긴 범인의 이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집안에서 시신이 2구나 발견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유족이 언니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하고 용인의 한 아파트로 가서 이제 문을 열고 가정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이긴 했는데 악취가 진동을 했고 베란다에서 이불을 발견을 했는데 그 이불 속에는 시신 2구가 있었습니다. 5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었는데 이들은 모자 관계였습니다. 시신은 또 훼손이 되어 있었고요. 집안에는 다른 어떤 침입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면식범의 소행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시신을 훼손하고 그 위에는 이물질까지 뿌리고 그런데 침입 흔적은 없다. 자, 여기서 당연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면 사건 당시 아버지는 어디 있었나요? 아버지는 행방이 묘연했고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해서 이 CCTV에서 수상한 남자를 포착했습니다. 이 CCTV는 시신이 발견되기 4일 전에 CCTV인데요. 이 CCTV를 보면 먼저 이 어머니와 아들, 이 5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이제 먼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예. 그 뒤에는 더 이상 이제 움직이는 모습,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담기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이 모자가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들어갔던 그 이제 상황을 보면요. 모자가 아파트로 들어가기 2시간 전에 예. 한 남성이 먼저 들어갔어요. 아하. 그리고 이 모자가 들어간 뒤에 3시간 뒤에 어떤 남성이 또 혼자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남성 기준으로 보면은 처음에 2시간 전에 들어갔고 3시간 뒤에 나왔으니까 5시간 후에 나온 거죠. 먼저 들어갔다가 네. 나중에. 네, 그렇게 해서 5시간 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 남성은 차량을 타고 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어떤 용의자의 등장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사건 현장에 피해자들보다 당연히 먼저 가 있을 수 있는 사람, 이 남성 누구였을까요? 사건 당시 경찰은 사라진 아버지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까? 경찰은 아버지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을 했고요. 그 위치 신호가 잡힌 횡성의 한 콘도로 향했습니다. 횡성. 그리고 그 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차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숨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차량이 아버지의 차량이 아니었고 렌터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별도로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파트 CCTV 속의 남성이었던 30대 김 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 씨는 누구였을까? 그것을 살펴봤더니 바로 살해된 50대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를 용의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이미 숨져 있었고 다른 사람의 빌린 차량, 30대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30대 아들이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까지 다 살해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사실 이제 이 김 씨가 태중에 있을 때
이제 남편이 사망했어요. 말하자면 김 씨는 유복자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혼자서 그럼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친정 어머니 김 씨의 외할머니와 주로 이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늘 마음에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경제적 지원을 했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군요. 그렇죠. 그 경제적 지원 속에 중학교 시절에 뉴질랜드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조기 유학도 보내주고. 네. 하지만 김 씨는 마음속에서 우리 엄마는 나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불만은 심지어 혐오로 변했고요. 이 어머니에 대한 혐오는 이제 혐오하면서도 이 김 씨는 성인이 된 후에 네. 또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돈을 받아 쓰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러면 어린아이를 두고 지금 재혼을 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불만을 품었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닙니다. 이 김 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다 크고 성인이 된 후에 자식을 낳았고 그래서 그 함께 이 살해된 아이가 10대, 50대 어머니의 10대 어린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30대 형과 10대 동생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뭐 어머니에 대해서 평소에 돈으로만 잘해줬지 나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 이런 갈등인데 그렇다면 왜 의붓 아버지, 의붓 동생까지 살해를 한 걸까요? 보통 이제 가족 살인에서는 이런 형태 누구 때문에 나를 버리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말하자면 아버지와 이부 동생 때문에 어머니가 변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발견된 상태라고 하면 이불이 둘러져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걸 범죄 심리학적으로 언두잉이라고 합니다. 언두잉. 언두잉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의 언두잉. 그래서 뭔가를 씌워놨을 때 보통 가족살인이라는 보통의 심리적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 아까 훼손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특정한 잔혹 행위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이건 가족살인이고 그 상황에서 누구 때문에 네가 죽는다라는 걸 알려주고 범행을 하고 그런 형태를 하는 거죠.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뭐 각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그런 거죠. 왜냐면 뭐 죽지도 않고 또 왔다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런 범행 과정에서 이게 반복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결국 경찰은 즉각 이 아들에 대한 이 CCTV 렌트카 주인인 아들을 체포하기 위해 나섭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요? 이미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요, 범행 후에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 가량을 인출해서 그중에 7,700만 원을 뉴질랜드 달러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틀 후에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을 해서 도주를 하게 된 건데요. 조기 유학 갔던 뉴질랜드로. 그렇죠. 그런데 일가족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와중에 공항 면세점에서 한 4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게다가 피해자들의 휴대폰도 챙겨서요. 만약에 연락이 오게 되면 뭐 여행을 갔다, 뭐 자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뉴질랜드에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김 씨는 뉴질랜드에서 이미 체포가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 때문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가족 살인 혐의가 아니라 유학 시절에 저질렀던 그 절도 혐의로 체포가 돼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김 씨는 이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 속에 어머니한테 돈을 탔으면서 이 성인이 되고도 30이 넘도록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고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잖아요. 내가 100억 원대 자산가다 이렇게 속여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이 처가와 주변인들한테 그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도 치고 이런 상황을 그런 방탕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위기에 처하자 되레 본인 어머니 이 얘기를 말하자면 누명을 씌우는 거죠. 내 어머니가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 내 딸을 납치하려고 한다. 이런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상황을 또 묵과할 수 없죠. 이 아들 사실 이 정도 되면 저도 엄마지만 나의 끊임없는 지원이 문제였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괜히 헬리콥터 마음으로 키웠나. 그렇죠. 아들에 대한 지원을 끊었습니다. 이 김 씨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여러 차례 다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어머니는 이것을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처참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아들이 뭐 철없는 아들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경우 많아요. 그때마다 엄마들을 다 안 줍니다. 그렇다고 살인을 저질러요?
보통 캥거루 증후군 또는 캥거루족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하죠. 예. 성인이 돼서도 그 부모의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상태를 합니다. 그 심리 상태가 일종의 동정 혐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 때문이야라는 탓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말하자면 그 일정 기간 되면은 어른 아들한테, 어른 자식한테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의존하게 되죠. 계속 의존을 하는. 그 의존이 심화되면 미분화 상태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못 떠나게 됩니다. 아. 만약에 떠나게 되면 나를 버렸다는 느낌 때문에 분노, 공격성이 더 올라가요. 강한 분노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동정 혐오 같은 심리가 돼갖고 공격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게 캥거루 증후군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용돈 안 주는 것과 30살이 넘었는데 돈을 안 주는 것과는 다른 분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수사 과정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들 김 씨가 뉴질랜드에서 체포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김 씨, 아들 김 씨의 아내가 자진해서 귀국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에 체포된 아내 정 씨는요, 남편의 범행 자체를 아예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100억 원대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모친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속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나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취재진을 향해서 자신이 쓴 쪽지를 들어 보이기까지 했었거든요. 자, 당시 저 쪽지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 쪽지에는 돈 때문이 아니다. 자녀들을 살리고 싶었다. 남편에게 3년 동안 속고 살았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공모 혐의를 그런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경찰 조사가 계속되니까 남편이 실제로 살인할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니 주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런 장면은 참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저렇게 미리 쪽지로 손글씨로 써서 이 취재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기 주장만 써서. 나는 몰랐다. 김 씨의 아내 이 말 사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내는 계획 단계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조금씩 진술의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남편을 말리다가 그 다음에는 남편의 뜻이 완강해서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범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점까지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한 혐의는 본인도 자백을 한 상황이고요. 아니, 남편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아내라는 사람이 갑자기 먼저 귀국을 해서 취재진들한테 쪽지까지 거짓말로 막 보여주면서 나는 아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처음에 저 행동을 했을 때 심리적 탈출이라는 추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 도망 나오고 싶었다라는 추정을 많이 했었는데 증거가 쌓이면서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든 것은 뭐냐면 이게 주범과 종범이 바뀐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범과 종범이 바뀔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사람을 쉽게 가스라이팅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은 어머니한테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상태에서 아내한테 의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보통의 일반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단순히 따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수사진도 사실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관계를 좀 믿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 행동을 봤을 때 자신만 빠져나가고자 하는 저런 행동이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분명히 가능하고 나중에 봤을 때 그렇게 드러난 거죠. 사실은 공모 단계에서도 같이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예. 자, 물론 실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김 씨입니다. 이 아내예요. 근데 아내에게도 심리적으로 의존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도피 생활 80일 만에 한국으로 강제로 송환됩니다.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김 씨,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범행 저지르신 겁니까? 아내와 공모 사실 아직 인정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범인 김성관,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아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본인이 단독 범행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아내에 대한 것이 드러난 것은 본인은 아내하고 절대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내가 가족과 머물러 있는 이 콘도 프런트에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걸 경찰이 확인을 해냈고요. 이때 둘 잡았고 하나 남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한 분, 두 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세는 단위로 했는데 이 고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둘 잡았고 하나 남았다 이런 표현밖에 이제 못 드리는데 결국 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살해하고 이제 의붓 아버지 한 명 남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하고 아버지 하나 남았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하면서 둘 잡았고 하나 남았다. 저 심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심리적 거리두기죠.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비하를 하면 자신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 표현이 이게 드러난 거고요. 저게 녹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프론트 전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러났군요.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은 다른 걸로 했으면 드러나지 않았죠. 콘도에 있는 그렇죠. 그 프론트에다가 아내한테 전화를 예. 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결국 김성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공모한 김성관의 아내는 징역 8년을 선고받습니다.